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계속해서 부속서류 시작할 텐데요.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대손세액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자, 대손이다 라고 했을 때 거래처가 부도나 파산 이런 이유로서 나의 외상값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걸 작성하는 취지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회사가 제품을 매출을 하죠. 자, 문제는 제품을 매출할 때 외상 매출금이 단순하게 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 매출 가격뿐만 아니라 이 물건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부가세 예수금이 이렇게 따라붙죠. 자, 그러면 제품 매출 금액과 부가세 예수금 금액을 합쳐서 내가 회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상값 100만 원 물건에 대한 값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내가 거래처 선택을 잘 못해서 이 돈은 내가 날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부가가치세, 세금의 경우는요, 내가 매출할 때 매출세액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나중에 거래처가 외상값 줄 때 같이 갚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실제로 외상값을 받지 못했어도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으로서 벌써 부가세 신고와 납부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억울해. 왜? 부가세라는 것 자체가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처는 이 물건을 소비한 사람은 파산했다고 나가 떨어졌고 그렇다면 이 부가세 내가 회수하지 못하게 될 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이 손해를 내가 떠맡을 거냐? 아니죠. 나라에다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야,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 나 지난번에 너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팔았을 때 외상값으로 아직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내가 미리 매출세액을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했어. 근데 말이야, 얘네 회사가 이걸 못 갚게 되었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난번에 냈던 이 매출세액 있잖아. 나라 너가 가져간 이 매출세액 나 다시 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듣다 보니까 맞는 논리예요. 저 친구가 소비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원래 부가세라는 게 소비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소비한 물건은 아니니까 이 매출세액을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순수히 돌려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라는 얘기합니다. 알겠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이 외상값에 대해서 잠깐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 날짜를 못 지켰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뭐 파산 이런 것 때문에 외상값에 대해서 이제 받지 못할 거니까 바로바로 이걸 신고하러 오면은 행정상 좀 불편한 점이 많아질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런 내용은 확정 신고 때만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확정 기간에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달에 작성을 한다거나 2기 확정인 10월 달에서 12월 달에만 작성을 하겠죠. 자, 이렇게 1년에 딱 2번만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작성할 때도 조심할 점 있습니다. 비록 날짜는 4월부터 6월 달까지지만 실제로 예정 신고 때, 즉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3월 달에 이 회사가 파산이 선고가 되어서 파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예정 때는 대손세 공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확정 기간에 6개월치의 대손 처리 내용을 모두 다 가져다가 한꺼번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손으로 내가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 외상값에 대한 부가세 세액을 다시 차감해 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반드시 내가 그 물건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뭐가 있었어야 된다? 부가가치세가 있었어야 됩니다. 아니, 뭐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냐? 라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냥 채권이면은 모두 다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 이 채권이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대여금. 대여금의 경우에는 뭐가 없습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여금의 경우에는 대변에 돈을 빌려줬다 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지 대변에 매출세액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대여금은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채권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은요. 바로 이 아래 부분부터인데요. 이 아래 부분부터의 경우에는 지금 대손의 사유입니다. 자, 대손 사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뭐 제가 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대표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행방불명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내 외상값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10년이라는 시간이 보일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 가시면 안 되는데요. 자, 대손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내가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예요. 그러니까 10년을 초과하는 건 맞지만 그 초과하는 시점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1년짜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것까지 끌고 와서 너무 10년 전에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11년 전의 채권, 12년 전의 채권은 좀 너무하잖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 엄상의 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도 6개월입니다. 자, 부도 6개월이기 때문에요. 만약 1기, 즉 1월부터 6월 달 사이에 부도가 난 채권이라고 한다면 언제? 2기 때의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작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2기 때 부도가 발생하면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다음 연도 1기 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험 문제가 점점 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복잡하게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는 이런 케이스들도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제외시킨대요. 아, 이게 뭔 소리냐? 자, 안전장치가 있던 거예요. 혹시나 제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나서 나한테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데 혹은 어음을 줬는데 이 어음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받기는 받지만 내가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어음을 받기는 할 텐데 잠깐 여기서 우리 안전장치 하나만 걸자 라고 해요.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요. 어음에 대해서 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언제 다시 한번 이렇게 부도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에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라는 저당권이라는 걸 따로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이라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다면 그건 확실하게 못 받는 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대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은 정말로 확실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때 처리하셔라. 즉 이러한 안전핀조차 안전장치조차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 부도 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회수 기일이 받아야 되는 날짜가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 가액이 30만 원 이하예요. 어머어머, 채권 가액이니까 공급 대가일 텐데 아니 결제된 금액, 외상인 금액이 30만 원도 안 돼? 근데 상대방이 6개월째 돈을 안 갖고 있다고 어머 이걸 어쩌면 좋아? 야, 이거 너무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는
이 3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을 6개월씩이나 안 갚았어? 그러면 상대방 갚을 계획이 없는 거야. 야, 그렇다고 내가 이걸 포기해? 잘 생각해. 너 그거 받으러 다닌다고 쫓아다닌다고 교통비다 뭐다 해서 쓰는 돈 생각해봐. 더 들지 않겠니? 네가 소송을 걸 거야 뭐 할 거야. 소송 비용이 300이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버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다. 근데 그 금액이 30만 원 이하의 채권이다. 소액이니까 얼른 잊어버려라 이 얘기죠. 그래서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수표, 대여금, 선급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대여금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습니다. 항상 부가세 예수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소멸시효다 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하면 그 외상값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근데 그 유통기한이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도 있고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처리할 수 있다? 대손세 공제를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은 법인세법을 배우지 않지만 원래 이 대손의 사유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 때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신 친구들은 세무 1급을 넘어갔을 때 따로 많이 학습하지 않아도 대손에 대한 사유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때랑 똑같다고 했어 라고 기억하시면서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평화전자에 대한 96회차 기출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기 확정신고다 라고 했기 때문에 4월부터 6월 달까지의 날짜를 입력하고 들어갈 텐데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대손의 발생이 1월부터 3월 달까지 대손이 발생한 것들이 있다더라. 그렇다면 이 예정 때 발생한 것도 확정신고 기간에다가 함께 작성을 할 거예요. 자, 볼게요. 2021년 7월 27일 거래일자가 나왔고요. 비품에 대해서 지금 냉난방기 신라상사에 공급대가 330이 공급대가니까 30은 부가세 예수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비품이었기 때문에 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자고 한다면 미수금 계정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든 미수금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내용은 2023년 6월 1일 현재 대표자가 실종이 되어서 비품에 대한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대표자의 실종은 딱 그 과세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6월 1일 1기 확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회사는 저는 먼저 평화전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4월부터 몇 월까지, 6월 달까지. 자, 당초 공급일은 2021년 7월 27일, 대손의 확정일은 2023년 6월 1일이었고 대손 금액 전체 330입니다. 자, 대손세액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30만 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래처 F2 눌러서 신라상사의 대표자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의 사망이나 실종, 즉 3번의 항목이죠. 그 외에도 우리 뭐 행방불명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느낌만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망, 실종, 행방불명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옛날에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뭐냐? 연락두절. 연락두절 된 것도 대손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연락두절은 없어요. 그쵸? 완벽하게 실종신고가 되고 사망신고가 되고 행방불명에 대한 신고가 되었어야지 그래야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자, 다음 볼 건데요. 보기 앞서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해석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채권에 대해서 330을 받아야 되지만 못 받게 되었어요. 그 중에 30만 원의 세액은 나라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표기가 되냐면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부가세 신고서겠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자, 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들어갔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고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을 저장 버튼을 눌러볼게요. 즉 방금 전에 작성했던 대손세 공제신고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 치고 내려왔더니 어머나! 매출세액에 대손세 가감이라는 자리에 마이너스 30만 원이 자동으로 표기가 되네요. 얘가 표기됨으로 인해서 원래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은 90만 9,090원이었었는데 30만 원, 지금 내가 받지 못하게 된 이 30만 원을 차감하고 나의 매출세액은 60만 9천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이처럼 매출세액 원래 90만 9천 원을 납부해야 됐던 회사는 대손세 가감이라는 걸 통해서 60만 9천 원만 납부하셔도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조심하실 점 또 하나. 거래처 대표자가 사망 실종해서 외상값을 받지 못하는 슬픔에 내가 이렇게 대손금액 플러스로 330에 30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줬는데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작성할 때는 플러스로 작성을 했지만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이 된 반영이 된 내용을 볼 때는 뭘로 반영이 되는구나? 거꾸로 마이너스로 반영이 되는구나. 왜냐? 여기서 돌려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만큼 실제 현금으로 돌려준다기보다는 이렇게 매출세액을 빼고 차액을 나머지만 납부하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요 매출세액 쪽에서 거래처 대표자가 사망해서 내 돈 떼이면 나는 너무 슬퍼요. 그런 상황이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교전자 제품을 판매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 회수 노력을 했지만 회수하지 못하고 보세요. 자, 여기요. 3월 15일자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대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날짜가 3월 15일이죠. 3월 달이면 4월에서 6월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3월 15일 날짜 일기구나. 그래, 일기 때의 거래에 대해서 일기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자. 일단은 거래한 날짜가 2020년 3월 15일. 자, 그 다음에 2020년 3월 15일. 그 다음 2023년 3월 15일. 이렇게 23년 3월 15일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공급 대가 1,100만 원. 이렇게 공급 대가를 넣으시면 알아서 공급 대가 중에 세액을 나타내는 110분의 10만큼의 대손세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 있고요. F2 눌러서 민교전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소멸시효의 완성이다 라고 해서 6번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월 11일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대요. 자, 이 문제는 조심할 점. 6월 달에 부도가 났죠? 즉,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도는 6개월이 경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1기 때 부도가 난 것은 언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달에 작성하게 될 우리 그때 2기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다가 반영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아래 내용도 볼게요. 7월 채무제 파산을 근거로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지금 우리는 대손세 공제받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왜 과거형이지? 이미 받았단 얘기네. 경건상사에 대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 7,700이었지만 전체는 아니고요. 2,3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 2,310만 원 일부 액수를 지금 현재 5월 30일 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당사는 채권에 대해서 지금 대손세 공제를 이때 이미 받았대요. 즉, 그 당시에 22년 7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확정 신고 기간에 뭐를 했더라? 매출세액에서 770 중에 7,700 중에 700의 세액을 빼주세요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래처 상대방이 돈을 갚았어요. 자, 갚았다고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돌려받았던 700 중에 여기서 세액에 해당하는 210만 원만큼은 다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서에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렇게 추가 납부세액으로 플러스 금액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내가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될 이 금액 세액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바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대손해 발생 탭에다가 넣어주게 될 겁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채권에 대해서 7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7월에 채무자 파산을 근거로 해서 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지 당초 원래 공급일자가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원래 그 날짜를 알려줘야 됩니다. 원래 거래 날짜가 언제느냐. 뭐 7월에 사실상 파산이었기 때문에 7월 1일 날 공급한 게 아니라 좀 더 앞선 날짜에 공급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여기는 왜 입력이 안 되어 있느냐? 자, 보세요. 과거의 프로그램은요. 이 보시는 것처럼 대손 확정일부터 나와요. 즉 얘는 21년도에 출제될 때만 하더라도 당초 공급일이라는 자리는 애초에 프로그램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초 공급이라는 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뭐가 없었지만 원래의 공급 날짜가 없었지만 이 공급일이 이제 주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대손해 확정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날 수령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2022년에 확정 신고에 지금 대손이 발생한 날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요 과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걸 쓰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아요. 거래처 상대방이 망했을 때는 플러스였죠. 그럼 다시 회수하게 될 때는 맞습니다. 마이너스 2310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래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려고 했던 금액은 130 하지만 다시 매출세액에다가 더해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210 그래서 마이너스 80이 나왔는데요. 신고서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내용은 결국에 뭐가 될 거냐면 매출세액에 추가로 80을 더 납부하세요 라고 플러스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뭐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대손세 공제 신고를 받았던 채권을 회수하게 될 때는 어떻게 쓰느냐? 마이너스로 써라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F2 눌러서 경건상사다 라고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직접 입력 버튼을 누른 다음에 대손채권 일부 회수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네요. 자, 저장 버튼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0이었던 이 자리가 이제는 80이 플러스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매출세액이 더 늘어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돈 떼인 상황에서는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제 차감하도록 매출세액이 차감되도록 반영이 될 테고 회수가 된 내용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기록하지만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가게 되면 추가로 더 납부해라 라고 해서 양수로 기록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응용해서 기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확장을 해서 기억하시도록 부가세 신고서 내용까지 알려드렸지만요. 여러분들께 시험 문제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까지만 나왔으니까요. 여기까지 작성할 줄 아시면 됩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었더라? 부도의 경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입력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들은 모두 다 함께 입력을 했었고요. 자, 이제 용마물산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회사 용마물산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클릭하고 들어가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일기 확정 신고 시에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바드러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여기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거래이기 때문에 채권 유형에서는 모두 세 가지가 대상이 되죠. 하지만 주의할 점, 자, 부도부터 볼게요. 와우, 부도가 발생했는데 22년도 2기 때 발생했네요. 그렇다면 2기 때 발생한 건 다음 연도 1기 때 작성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거래처 가경에 대한 내용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에 파산 확정을 받았군요. 파산은 즉시 작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손 처리했다라고 했는데 이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어머어머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고 있었대요. 굉장히 똑똑한 회사입니다. 내가 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서든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둬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 어떤 재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매각하면서 내가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손해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권은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만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2022년 7월 31일 날짜, 대손이 발생한 날짜. 와, 이거 조심하셔야겠네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부도가 발생한 시점은 10월 31일이었어요.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자, 여기까지가 딱 6개월입니다. 4월 30일까지가 딱 6개월이죠. 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라고 했으니 2023년 4월 30일 날짜가 아니라 딱 6개월이 되는 날짜가 아니라 6개월이 경과한 그 다음 날을 쓰시는 겁니다. 자, 대손 금액은 770. 거래처 들어갈게요. F2, 가경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부도 6개월, 5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외상 매출금 2022년 5월 31일입니다. 대손의 확정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일 날. 자, 그리고 550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F2, 비하. 자, 파산에 대해서는 1번 파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도 체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손해 확정일이 왜 5월 1일일까? 라고 오랜 시간을 여기서 끄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딱 6개월이 되는 시점은 4월 30일. 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날이 확정이 되니까 그 다음 날짜인 5월 1일 날짜로 진행했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대손세 공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시고서 누굴 입력해야 되고 누구는 입력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